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한승원 작가의 작품 태양의 집 준비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에서 노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습생으로 환유되는 생애순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태양의 집 한승원. 노인들을 위한 개간 잡지 실버 영맨을 창간한다면서 나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고지 8장쯤 써달라고 했다. 편집인들은 제2청춘을 구가하는 새시대 노인들의 알찬 삶과 활력 있는 노인 문화창달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여생을 실컷 즐기다가 떠나겠다는 계층에서부터 까치놀처럼 마지막 빛을 토해서 땅거미 주는 세상을 밝히겠다는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욕심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 뜻이 가슴 벅찰 정도로 고마운 한편으로 그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멀지 않아 사라져갈 세대인 부모를 위한 일에는 웬고기를 틀어버린다. 자기들 일에 아랑곳하거나 세상에 나서려고 하는 노인들을 귀찮아하고 성가시한다. 경륜이 있을지라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원로로 모시기를 번거로워한다. 노인들을 다만 낡고 녹슬어가면서 먼지 켜켜이 앉아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 자신마저도 스스로의 영혼을 보석으로 담금질하고 연금술사처럼 남은 시간자락에 꿈의 무늬를 아로새기는 일 따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며 즐기는 데에 가령 골프 치고 등산하고 낚시질하고 여행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향기로운 음식에 좋은 술 마시고 노래하는 데에만 투자한다. 조용히 독서하고 명상하며 여생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책 읽기를 귀찮아하고 깊이 사유하는 것을 싫어한다. 장글씨를 보면 눈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노인을 위한 잡지가 잘 팔릴 리 없다. 그렇지만 그 청탁에 응했다. 내 기억 속에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선명하다. 아버지는 62살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74살에 돌아가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도의 지방이 한계 섬이었던 고향을 벗어난 나는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만년과 깊이 만나지 못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현실을 가르쳤고 할아버지는 꿈을 가르치셨다.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나는 할아버지 옆에서 살았다. 어떤 일로 인하여 절망할 때 나는 할아버지 말씀을 떠올리곤 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되던 겨울 한밤에 들었다. 호라비인 할아버지 옆에서 잠들었던 나는 아버지 목소리에 깨었다. 어딘가에 출타하셨다가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는 귀가 인사를 하러 방에 들어왔다가 할아버지와 함께 나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형과 나는 나란히 누워 있었다. 형은 깊이 잠들었지만 나는 잠든 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큰 놈은 체구가 작아도 눈멍을 굴리는 거라든지 미나라 행동거지라든지 쨍쨍한 목소리라든지 잘 웃지 않고 새침한 것이라든지 상당히 남자답고 대가 찰 것 같은데 작은 놈은 덤보지는 크지만은 행동거지가 느리고 당기는 대로 늘어지는 고무성질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질을 내는 법이 없고 심부름을 보내거나 일을 시켜보면은 엉뚱한 데다가 정신을 팔고 있고 걸적이 많아서 걸핏하면 잘 웃고 잘 울고
어른들한테 말하는 것도 또록또록 하지 않고 속으로 우물우물하고 얼굴은 훤한 것이 남자다운 기색은 없고 가시나 같이 순하기만 하고 아이고 대가 너무 무를 것 같구먼요. 외탁을 한 듯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가슴을 옥죄어들게 했다. 나는 어찌하여 남자답지 못하고 대가 세지 못하게 태어났을까? 슬픔과 절망을 어금니에 놓고 씹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다. 작은 놈 가벼이 보지 마라. 작은 놈 사주에 천파성이 들어있다. 하늘을 덮어 가르려고 드는 덩굴나무 성질이 감추어져 있다. 저놈이 붓고 씻을 때 입을 비두루마기 다무는디 그것을 자세히 한번 봐라. 아랫입술이 윗입술 아랫부분을 덮는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도 이미 버릇이 되어서 고쳐지지가 않는다. 입 그렇게 다무는 것이 관성에서 천바다. 사주에 파자가 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을 깨는 판은 못 쓰지만은 중한 것을 깨는 판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주에 관한 책을 뒤적거리다가 하늘을 덮으려고 드는 덩굴나무에 대하여 알았다. 그것은 을목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하는데 그 글자는 묘와 같다. 묘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토끼띠로서 토끼같이 순하고 겁 많은 성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을은 생기발랄한 화라고 같다. 말하자면 묘에는 하늘을 덮으려고 드는 활목의 성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당신이 거처하는 사랑방 출입문 위쪽에 급월제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사시던 할아버지는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달을 깃는 서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손가락질 저쪽에 있는 달이다. 할아버지는 연을 만들어 주셨고 밤이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걸쳐 있었다. 신화, 설화, 전설, 괴기담, 도깨비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과거 보러 가다가 여자 귀신하고 잠자리 함께한 이야기, 백년 묵은 여우가 둔갑한 처녀 이야기, 땅에 묻힌 황금이 괴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해친 이야기, 할아버지가 실제로 여우에게 당한 이야기, 신소설 이야기, 안창호 선생 이야기, 원효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은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거주하는 사랑방을 나그네들에게 개방했는데 그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상장수, 집빌묵장수, 사주장이 멀리서 찾아온 선비, 서당의 훈장자리를 보러 다니는 가난한 선비, 얇은 파는 호라비, 족보하러 다니는 문중 사람들. 그들은 할아버지 옆에서 기식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잠자리를 나란히 했고 날 셀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내가 소설가가 된 데에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컸을 터이다. 할아버지의 무게에 비하여 200자 원고지 8장 분량의 청탁은 홍모같이 가볍고 왜소한 것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아쉽게 남겨놓고 원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한 편의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구를 나섰다. 오래전부터 묵혀놓은 숙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중학교 한해 선배인 안기철 선생은 퇴직한 다음 대반마을의 일가 아저씨네 헌집에서 노모를 모시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외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위 때문에 퇴직금과 읍내의 집까지 모두 날려버리고 대반마을로 들어가 한심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를 위로해주고 순수 더 큰 차를 맛보기 위해 선생을 찾았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 허름한 블록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안기철 선생은 바야흐로 현관 앞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장도리와 시멘트용 못 몇 개가 의자 옆에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구란가이? 나를 알아본 그가 의자 위로 올려놓으려던 발을 내리자마자 마당으로 내려와 내 손을 잡아 흔들었다. 아따 참 이것이 뭔 일이란가 자네가 이? 그는 거듭 탄성을 질러댔다. 얼굴과 목줄은 깡마른 데다 주름살이 깊게 패어있고 머리칼은 은색이었다. 진즉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었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난 나는 그가 현관문 앞에서 하던 일을 살폈다. 그가 코를 찡긋하면서 현판을 좀 거느라고 하고 말하면서 현관문 안쪽에 기대 세워놓은 자그마한 현판을 들어 보였다. 태양의 집이었다. 양각하여 검은색으로 칠한 글씨들은 예서체였다. 도도록이 양각한 글씨들 주위에는 서투르게 파낸 칼끝 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느 부분은 빗살무늬 같고 어느 부분은 휘두른 점묘 같았다. 양각한 글씨들은 바다에 뜬 배들인데 사방에서 일어난 거친 물결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마침 감나무판 하나가 생겨서 드라이버로 칼을 만들어갖고 내가 그냥 어설프게 판 것이라. 볼품은 없지만은. 아주 훌륭한데요. 서각가로 나서셔도 되겠어요. 어서 마저 걸어버리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줄 것이 뭐 있겠는가. 학교에서 환경정리 많이 해봤으니 뭐 이런 것쯤이야. 그는 의자 위로 올라가서 이미 표시해 놓은 곳에다가 못을 박았다. 블록이라 시멘트 못은 머리를 치는 대로 잘 들어갔고 그는 내가 들어올려준 현판을 두어 번 더듬거리다가 걸었다. 그는 의자 아래로 내려와서 현판을 쳐다보았다. 나도 옆에서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 현판이 나를 어지럽게 했다. 내 머릿속에 그 벌제와 안기철 선생의 태양의 집은 대비되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조용하고 그윽하게 꿈꾸며 살고 싶어 했다면 안기철 선생은 늙음하게 들어 더욱 밝은 쪽으로 나아가려 한다 싶었다. 안기철 선생의 삶이 어색스럽게 느껴졌다. 그 현판은 이에 71살 되는 늙은이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거덜이나 일가부지의 헌집에 사는 주제로서는 개발에 말의 편지를 받고 있는 격이었다. 내 의중을 알아차린 그는 코를 찡긋하며 장갑을 벗고 차나 한잔하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현관문을 열고 앞장섰다. 나는 잠시 멈춰 선 채로 얼른 집 우란을 둘러살폈다. 마당 서쪽 가장자리에 몇십 그루의 오죽굴락이 있고 남쪽에는 20년생쯤 되는 단감나무 2그루가 있고 동쪽에는 키 3-4m쯤의 동백나무 5그루가 줄지어 서 있었다. 바야흐로 검은 구름장들이 갈라지고 청자색 하늘이 드러나고 스테인리스로 만든 화살 같은 햇살이 쏟아졌다. 마당 가장자리에 비름, 발행이 강아지풀 잎사귀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내가 그의 노모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노인당에 나가셨어 하고 말했다. 노모께서 총총하시고 잘 잡수시고 불편하지 않게 운신하시느냐고 묻자 허리 기역자로 굽으신 것 말고는 나보다 더 강건하시네. 그가 차를 냈다. 베릿하고 구수한 차약이 콧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앙증스러운 분청 차주전자에 넣은 차가 잘 우러나도록 뜸을 들이는 동안 두 손바닥으로 차주전자를 감쌌다. 이윽고 조심스럽게 찻잔에 차를 따랐다. 차는 맛도 좋아야지만은 향도 색깔도 좋아야 하네. 나 차양 음미하는 재미로 사네.
나는 찻잔을 들어올리면서 새삼스럽게 그의 얼굴에 그어진 깊은 주름살과 은색 머리털과 쪼글쪼글해진 목줄을 건너다 보았다. 차향기 젖어든 흔적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가 현관문 위에 걸어놓은 태양의 집도 차향기에 젖어 사는 삶의 한 결과물일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70대 초반에 석양처럼 기울어져가는 삶 속에서 태양의 집이란 현판을 걸었단 말인가?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나 별이나 안개나 바람이나 구름일 터인데 눈부시게 밝고 되바라진 것보다는 가난과 고독 속에서 도를 즐기며 사는 삶을 은근히 드러내줄 수 있는 오코를 내걸어야 하지 않는가.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 눈빛이 감지내려 하는 것을 진즉 알아차렸지만 그것에 대하여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 나는 죄송스러워졌다. 그와 나 사이에는 생각의 덩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간 티처럼 머들거리고 있었다. 그 머들거림이 차의 향기와 맛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눈을 거슴질에 뜨고 빙긋 웃으며 말했다. 오고를 태양의 집이라고 한 것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곧 알게 될 것일세. 그러곤 말머리를 돌렸다. 이 차 내가 따다가 덕은 것이네. 자, 어떤가? 나는 늙어가는 주제에 급한 성질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큰 탈이요. 하재 하루 전날 아침밥 먹을 때까지 비가 내렸는데 10시쯤부터 개기에 점심 먹자마자 층원에 대밭으로 가서 찻잎을 땄어. 찻잎을 따면서 바지 저고리를 다 버렸지. 찻잎에 맺혀있는 이슬에. 사실은 아주 부적절한 때에 딴 것이라 좀 싱거운 것 같아. 하루만 더 참았다가 찻잎이 고슬고슬해졌을 때 따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데요. 베리탄 향과 맛이 그윽했다. 그 향과 맛은 마치 갓난아기를 따스한 물에 목욕시키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훔친 다음 코에 댔을 때 풍기는 베네 냄새에 비슷한 것이었다. 베네 냄새는 아기가 자라가면서 상실되는데 그 베리탐은 생명력의 극치를 표현해주는 향기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다. 안기철 선생의 차에는 거짓말처럼 풋내가 어려 있었다. 차는 9번 이상을 덮고 말리는데 첫 번째 덮을 때 넉넉하게 익히지 못한 차에서는 풋내가 나기 마련이라고 나하고 절친한 차의 명인이 말했다. 안기철 선생은 나의 의중을 읽은 듯 내 차는 약간 풋내나는 것이 흠이야. 전문가들이 쓰는 두꺼운 솥이 없어서 프라이팬에다 덮으니까 넉넉하게 익히려고 불을 세게 하면 눌거나 타서 맛을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약간 덜 익히면은 이렇게 풋내가 동반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는 이 풋내가 사라지면 베리탄 향이나 맛이 덜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덮을 때 나는 반드시 이 베리탄 향과 맛을 살리려고 눌거나 타는 쪽보다는 약간 서리끼는 쪽을 택하곤 하네. 하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거짓말처럼 풋내가 어려있으면서 베리탄 향이 진한 이 차. 선생님만의 노하우입니다요. 칭찬해주니 고맙네. 내가 지금 저기 산 밑에 밭을 중로자 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4년 뒤에는 차가 생산될 것이네. 그때 나만의 독특한 차를 한번 생산해 볼 참이네. 그는 자신의 차에 있었다. 흔히들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지금 71살이면 4년 뒤에 75살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의 건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제 조성하기 시작하는 중로자 밭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나 할까? 죽순 쳐내는 일, 잡초 제거하는 일들이 보통 힘들지 않지만 한번 해볼 참이야. 아, 그래서 그를 태양의 집이라고 하셨군요. 새로이 청중 같은 희망의 삶을 사시겠다는 뜻으로. 나는 확신에 차서 단정하듯 말했다.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가 말했다. 노자에서 혹시 이 대목을 기억하는가? 곡씨는 현빈이고 현빈의 무는 전지근이라는 대목. 전지근은 우주의 뿌리, 말하자면 우주의 시원 아닌가. 나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다. 곡신을 골짜기의 여신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서당 훈장식 풀이야. 곡신은 여성 성기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좋네. 곡은 자궁이고 신은 음액과 질이야. 자궁은 모성적인 곳이고 음액과 질은 여성적인 성감대가 가장 잘 발달한 곳이야. 곡과 신, 그 둘이 조화되어야 완벽한 우주가 생성의 시원이 형성되네. 아이고, 내가 지금 좀 장황해지고 있네. 양이 아소. 베리탄 차향이나 차맛은 곡신의 향기. 곡신이 생명을 잉태하여 키우는 기운 같은 것이야. 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거슴질에 뜨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자궁은 특이한 자루 같은 기관이야. 잉태한 아기를 키울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입맛을 내는 호르몬. 새끼 탐을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구하네. 바늘처럼 빼빼한 여자, 참새같이 작은 여자도 일단 잉태만 하면 틀림없이 그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낳는 까닭이 그 자궁의 기능 때문이요. 자궁이 하는 일은 그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서 질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네. 질 밖 세상으로 나가서 독립된 개체가 된 다음에는 또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젖을 분비하게 되고 그 아기를 누군가가 해치지 않도록 감싸주고 돌보게 하는 특이한 호르몬을 분비하네. 밖으로 나온 아기하고 그 아기를 내보낸 자궁하고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져 있어. 모든 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자궁이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맥없어하네. 고아들이 고독해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불이 죽어있고 난 것은 자기를 지켜줄 자궁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의 콧구멍이 커졌고 숨을 가쁘게 쉬었고 얼굴이 상기되었다. 곡신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한 우주의 시원이고 자궁이라는 이야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생각했다. 그가 왜 차양과 참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곡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면 자네가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자궁 노릇을 하고 있네. 내가 바로 이 차향기 차맛이 되어 이 집안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네. 나는 그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그가 눈을 내리깐 채 부연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외손자놈의 자궁 노릇이야. 나는 아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가 거처하는 허름한 지평관에 단 현판 태양의 집은 외손자를 위한 것인 모양이었다. 애미 떨어져서 나한테로 온 뒤로 이놈 입이 다쳐버렸어. 어깨를 맥없이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피면서 늙은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자궁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창밖 하늘을 쳐다보며 그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공자님은 세상이 어절다고 했지만 세상은 결코 어절지 않네. 내 퇴직금 가져다가 홀라당 날려버리고 10억짜리 빚쟁이에 몰려 떠드는 사위놈.
빚쟁이를 등살에 가출해버린 딸년. 그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자궁이 되어주지를 않아. 그런데 나한테 와 있는 외손자람은 무슨 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를 놓쳐버렸는가? 참. 8월 초순 어느 날 아침 문득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는 생각을 했다. 10시쯤에 여다지 연한 모래밭으로 나갔다. 두 발의 발가락 사이사이가 무좀으로 말미암아 가렵고 아리고 쓰라렸다. 무좀이 잘 듣는다는 연고를 발라도 교염이 없었다. 밀물이 가득 밀려들어 있었다. 찬란하고 투명한 떼약볕이 쏟아졌다. 잔물결은 은색 조각들을 깔아놓은 듯 반짝거렸다. 수천 수만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부두덕거리는 듯 싶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 거기에서 쉬며 마실 음료수를 자전거 짐칸에 싣고 청색 텐트, 미색 텐트, 빨간색 텐트, 흰색 텐트들이 모래 언덕에 줄지어 엎드려 있었다. 해수욕객들 20-30명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튜브를 타고 놀기도 했다. 번잡한 해수욕장을 싫어하는 피서객들이 조용한 여다지 바다를 찾아오곤 했다. 내가 미니 나폴리라고 이름 붙여놓은 연안이었다. 구유산 끄트머리 모래등과 수문포 쪽 모래등 사이에 활등처럼 굽어있는 여다지 연안바다는 모래톱의 활등 같은 곡선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여다지 바다의 좋은 점은 경사가 지극히 완만하여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도 익사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100m쯤 바다 쪽으로 걸어 내려가도 기껏 목까지 차오를 뿐인 것이다. 그 때문에 중학교 교직원들이 전교생을 이끌고 임해훈련을 오곤 했다. 물놀이하는 해수욕객들에게서 30m쯤 떨어진 곳에 한 어른이 11살 먹은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른은 아이를 세워놓고 개구리 헤엄을 한 10m쯤 쳐보이고 나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어른이 아이 가슴 밑에 한쪽 손바닥을 넣어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아이는 두 팔을 첨벙거리며 두 다리로 물장구를 쳤다. 그때 어른이 슬그머니 손을 빼내버렸다. 아이의 머리와 몸통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이가 어프어프 허우적거리다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섰다. 아이의 젖가슴이 겨우 잠기는 깊이였다. 물을 무서워하면 고개가 높이 쳐들리게 되고 그러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휘어지고 온몸이 긴장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거야. 물, 이거 무섭지 않은 거야. 수영을 가르치는 어른은 안기철 선생이고 아이는 그의 외손자 영우였다.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래 언덕의 팽나무 그늘로 들어갔다. 안기철 선생이 외손자를 세워놓고 다시 수영 시범을 보였다. 두 발로 물을 차면서 두 손으로 물을 헤치자 얼굴이 물 밖으로 솟구쳤다. 그 틈에 등 뒤쪽으로 간 두 팔을 다시 앞으로 뻗었고 그 바람에 턱과 볼이 모두 물에 잠겼다. 더 많이 잠기지 않도록 하려고 발로 차면서 두 팔로 물을 헤쳤고 그러면서 입에 들어온 물을 푸 하고 뿜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10m쯤 헤엄을 쳐보이고는 외손자에게 갔다. 외손자는 다시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가슴을 떠받쳐 주었다. 그러다가 다시 슬쩍 손을 뺐지만 이번에는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맨발로 물로 들어섰다. 무좀이 갉아먹고 있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로 짠물이 들어가자 아리고 쓰라렸다.
그러면서도 가려운 자리가 시원해졌다. 그 쓰라림과 아리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원함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기철 선생에게 머리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영우를 향해 야, 영우 금방 헤엄을 쳐버리네. 이러다가 수영선수 돼버리겠다 야 너. 하고 칭찬을 했다. 내가 헤엄을 배우던 때를 생각하며 거듭 소리쳐 말했다. 바다에서 헤엄을 배우려면 짠물을 3바가지는 먹어야 한다는데 너는 할아버지 덕분에 물 한 모금 안 먹고 수영을 배워버렸구나. 안기철 선생은 외손자에게 한 번 더 수영을 해보라고 시켰다. 외손자가 헤엄칠 자세를 취했고 그는 외손자 가슴을 한 손으로 받쳐주었다. 외손자는 할아버지 손을 믿고 헤엄을 쳐 한 10m쯤 갔다. 안기철 선생은 오달자하며 소리져 말했다. 그래 잘한다. 이제 완전히 터득했다. 외손자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듯 외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시 헤엄을 치고 또 쳤다. 농로를 따라 바다로 나가는데 해가 벌써 고흥반도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이미 여닫이 연한 모래밭에 이르러 있어야 하고 바야흐로 떠오르는 해를 마주 바라보기를 해야 하는데 늦잠 때문에 그것을 놓친 것이다. 여닫이 바다를 향해 부지런히 걸으면서 해를 향해 심호흡을 했다. 그 심호흡은 새빨간 해를 가슴속으로 빨아들이기였다. 율산마을로 이사온 이래 나는 아침이면 반드시 바닷가로 나오곤 했다. 여닫이의 모래를 밟으며 걷는 재미와 모래밭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마주 바라보기를 하고 그 해를 들이켜기 위해서였다. 고흥반도 위로 떠오른 해는 바다 수면 위에다 드넓은 주황색빛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 한 끝자락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해를 향해 심호흡을 한다. 해에게서 길을 받는다. 해의 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를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해를 향해 다짐하고 기원한다. 이 장편을 다 쓸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모래밭에 이르렀다.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 있었다. 이날 아침의 주황색빛 다리는 은혜색 공단을 펼쳐놓은 것 같은 무른 갯벌을 건너오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빛 다리 앞에 서서 거듭 심호흡을 했다. 열한 서쪽 모래 언덕에 작은 텐트 셋이 나란히 엎드려 있고 동쪽 모래 언덕에 한 개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바다를 즐긴 듯 아직 자고 있었다. 연안 한가운데 거무스하게 젖은 모래톱에 잿빛 운동복 차림의 안기철 선생과 그의 외손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해를 향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해가 솟아오르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었던 듯 싶었다. 나는 모래 언덕에서 맨손 체조를 하며 그들이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들이 가부좌를 풀고 일어서서 마주섰다. 태권도 차려 자세를 취하고 부르진 두 주먹을 이마 위로 올렸다가 얼굴과 가슴 앞을 거쳐 아랫배에 대고 상대에게 절을 하고 나서 공격 자세를 취했다. 외손자가 상당 공격을 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안기철 선생은 뒤로 물러서면서 마찬가지로 공격했다. 이야! 눈을 똑바로 두고 상대의 두 눈을 뚫어버릴 듯이 쏘아봐야 하는 거야. 이야! 모든 싸움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압! 죽은 동대눈이 되어 있으면 이미 져버린 거나 다름없다. 다음은 하단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상단 방어, 하단 방어를 했다. 이어 발공격을 했고 돌려차기 공격을 했고 그러곤 2단 옆차기를 했다. 안기철 선생이 공격과 방어 자세는 세련되지 않고 어설펐다. 외손자도 그러했다. 그렇지만 안기철 선생은 진지하게 외손자를 가르쳤고 외손자는 성실하게 따라했다. 외손자에게 차려 자세를 취하게 해놓고 안기철 선생이 말했다. 남자에게는 기가 있어야 하는 거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패기야. 패기가 없으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용기가 없으면 오기라도 있어야 하고, 오기가 없으면 계기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남자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싸우면 주먹이나 발길질이 오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비를 흘릴 수도 있다. 싸움이란 것은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비굴하게 상대에게 얻어맞기만 하면 절대로 안 돼. 그 상대가 10번 때리면 내가 한 번은 때릴 수 있다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그 상대나 다른 동물들한테 비굴한 밥으로 점찍히지 않는 거야. 한번 비굴한 밥으로 찍히면 모든 동물들이 다 한 번씩 때려보려고 한다. 세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만큼 더럽고 잔인한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없다고 맥없어 하지 마라. 네 뒤에는 이 할애비가 있지 않느냐. 알았어? 외손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와서 외손자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너처럼 아침마다 이 바닷가에 나와서 태양을 가슴속에 들이마시는 동무가 어디 있는가 보아라. 네 속에는 저 태양의 힘이 차곡차곡 다져져 있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장차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가져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자 그 누구하고 상대를 하든지 내가 정의이고 그쪽이 불이라는 생각. 정의인 나는 불의의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야. 세상의 어떠한 불의도 정의를 이길 수 없는 거야. 또 이 세상의 어떤 정의라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 우리 영혼은 진리 그 자체야. 알겠어? 그는 외손자의 한쪽 손을 잡아 끌고 모래 언덕으로 올라왔다. 나는 안기철 선생에게 인사를 한 다음 젊으셨을 적에 태권도 많이 하셨던가 봐요. 하고 말했고 영우에게는 우리 영우 공격폼 방어폼 발차기 폼이 아주 그럴듯하더라 하고 말했다. 안기철 선생은 어색한 듯 코를 찡긋하면서 내 옆으로 걸어왔다. 학창시절에 운동 삼아 좀 했지. 이 운동을 하면 육체와 정신이 다 단련되는 것 아닌가? 자기를 이유 없이 파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힘을 내볼 수 있고 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심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배운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배워둔 덕분에 젊어서부터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올 수 있었어. 내가 영호를 향해 말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영호 폼이 딱 잡혔어. 열심히 연습하면 선수로 나갈 수도 있겠다. 안기철 선생은 개민들레와 통보리 사초와 순비계 나무들이 널려있는 모래 언덕으로 영호를 데리고 가서 말했다. 자, 이제 엎드려 팔굽혀펴기 하자. 안기철 선생이 두 손을 짚고 엎드렸다. 영호는 내 눈치를 살폈다.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나는 영우에게 다가가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하고 나서 두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 뻗쳐를 하기 시작했다. 안기철 선생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구령을 붙였다.
하나, 둘, 셋. 잠시 심호흡하고 나서 후. 다음 넷, 다섯, 여섯. 다시 심호흡하고 후. 마지막으로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하고는 몸을 일으켰다. 발을 휘두르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심호흡을 했다. 영우와 내가 그를 따라했다. 자, 마지막으로 달리기.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했지. 저기 있는 배까지 달려가기다. 자, 시작. 안기철 선생의 구령에 따라 영우는 300여 미터쯤 떨어진 모래 언덕이 고기잡이 배를 향해 달려갔고 안기철 선생이 뒤따랐다. 나도 그들을 따라 달렸다. 그들의 속도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나는 걷다시피 했다. 고기잡이 배 앞에서 안기철 선생과 영호는 맨손 체조를 하기 시작했다. 팔 운동, 목 운동, 가슴 운동, 옆구리 운동, 등배 운동, 몸통 운동, 정리 운동, 숨쉬기 운동. 나도 그들을 따라했다. 아침마다 데리고 나오는 모양이죠? 내 물음에 그가 답했다. 방학 동안이니까 심신단련을 좀 시키려고. 영호는 좋겠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영호는 수줍은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자, 그럼 다음에 보세. 안기철 선생이 나에게 말했고 나는 허리와 머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다. 영호는 나에게 머리와 허리를 꾸벅 숙이고는 돌아섰다. 나는 나란히 연안 저쪽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서 있었다.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중학교 후배인 최 교장을 만나 안기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전에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했다. 안 선생님 얼마 전부터 거의 날마다 우리 학교에 나오셔요. 첫날 만났을 때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교장실로 들어가셔서 차를 한잔 하시자고 했는데 한사고 마다하시고는 그냥 운동장을 한 바퀴 삥 돌고는 교문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얼마쯤 뒤 창밖을 내다보니 안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 저쪽에 눈독을 어정거리고 계셨어요. 또 얼마쯤 뒤 4학년 학생들 체육시간에 내다보니까 안 선생님이 늙은 벚나무 뒤에 숨어서 외손자 노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4학년 교실 복도에서 문틈으로 외손자 공부하는 걸 엿보고 계셨어요. 최 교장은 짧은 입맛을 다시면서 말했다. 참 묘하게도 안 선생님이 외손자 영우라는 아이가 동무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나나 담임선생이 영우 괴롭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영우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외할아버지하고 사는 딱한 처지니까 친하게 사귀라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 말이 그래요. 같이 놀자고 해도 영우가 싫다고 해요. 우리가 찾아가도 안 놀아줘요. 최 교장을 만난 지 며칠 뒤 안기철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토굴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지 않겠는가? 나는 서슴없이 말했다.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되도록이면은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오십시오. 그때 아니면 활짝 빈 수영꽃을 볼 수 없습니다. 아, 오시면 제가 잘 다니는 여다지 횟집에 가서 붕정어회를 대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던 나는 내친 김에 이렇게 말했다. 아주 약속을 해버리시죠. 이번 일요일 11시 30분까지 제 톡으로 오십시오.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횟집으로 가시게요. 여다지 횟집 사장, 저하고 안 선생님하고 함께 있다고 하면 만사를 젖어놓고 모시러 올 겁니다. 안기철 선생은 영호를 데리고 일요일 11시 30분에 왔다.
나는 그들을 감나무 밑 평상으로 안내했다. 평상은 보림사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3층 석탑과 석등 사이에 놓여 있는데 넓이는 한 평쯤 되는 것으로 토구를 지을 때 목수가 전나무 판자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거기 걸터 앉으면 언덕 아래로 바다와 들과 연못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평상은 내 쉼터이자 명상을 위한 장소였다. 글을 쓰다가 나오면 바다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연못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바다는 내가 연꽃바다라고 이름 붙인 내륙해이다. 거대한 인공호수 같은 그 바다는 영자를 가로눕힌 타원형으로 북쪽에 별교가 놓여 있고 타원 이편에 공반도가 기다랗게 남쪽으로 뻗어가고 아랫변에 보성과 장흥이 서쪽으로 뻗어가고 서남쪽 공간에는 완도의 섬들이 겹겹이 떠 있다.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반도와 섬들의 산봉우리들은 연꽃잎 같다. 15평쯤 되는 연못에는 바야흐로 자수령꽃 80여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백수령꽃도 3송이나 벌어져 은은한 향기가 번져왔다. 물에 떠있는 수련 잎사귀들과 꽃송이들 사이로 금붕어와 비단잉어들이 천천히 순항하기도 하고 돌담처럼 쌓은 모뚜기 이끼를 뜯어먹기도 했다. 연못 동북편 가장자리에는 벌거벗은 꼬마의 석상이 왼손으로 고추를 잡고 오줌을 갈기고 있었다. 그 물은 뒷산 계곡샘에서 끌어온 것이었다. 꼬마의 오줌은 수련 잎사귀들 사이로 떨어졌다. 물에는 하늘과 구름이 들어있고 그 위로 떼약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안기철 선생이 영호를 데리고 온 까닭을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영우에게 말했다. 영우에게 화엄 세상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영우야, 저 자주 빛나는 꽃을 자수련이라고 하고 흰색 꽃을 백수련이라고 한단다. 지금 12시가 가까우니까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데 말이야. 저것들은 2시쯤 되면 오므라지기 시작해가지고 4시쯤에는 봉우리가 되어 잠을 잔다. 그랬다가 내일 아침 7시부터 피기 시작한다. 꽃들은 사흘 동안 피고 잠자는 일을 계속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오므라진 채 하루를 보내고 닷새째 되는 날은 물속으로 숨어버려 녹아 없어지는 것이지. 꽃들이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물에 수령꽃 향내가 퍼진단다. 나는 저 꽃들에게서 살아가는 가락을 배우지. 이 연못이 별로 넓지는 않은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없단다. 세상에 또 하나 들어있어. 하늘, 구름, 산, 탑, 나무, 꽃, 비단잉어, 금붕어, 떡붕어, 개구리, 황소개구리, 소금쟁이, 물벼룩. 그런데 저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고 있지. 물고기가 싼 똥을 저 수련뿌리가 모두 빨아먹고는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우면서 향기를 뿜고 물속에 제 몸에서 나는 향기를 풀어놓는 거야. 이 연못물은 다른 물하고 달리 향기가 난다. 연못은 수련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깨끗하니까 물고기나 개구리들이 상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또 이 연못을 보고 이 하레비는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한다. 이 연못의 주인은 나 혼자가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야. 내 전화를 받은 여닫이 횟집 주인이 차를 몰고 달려왔고 우리는 그 차를 타고 횟집으로 가서 붕장어 살코기국에다가 밥을 먹었다. 영호는 나와 안기철 선생이 익은 살코기를 떠주는 대로 잘 먹었다. 안기철 선생과 나는 소주까지 곁들여 마셨다. 술 몇 잔에 얼굴이 불쾌해진 안기철 선생이 이 아이 태어날 때 제어미가 꾼 태몽이 참 이상한데 한 선생이 해몽 좀 해주시게나.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안기철 선생이 외손자하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어떤 태몽인데요? 안기철 선생은 술 한 잔을 들이켜고 장어 살코기 한 점을 씹어 삼키고 나서 말했다. 이 아이의 미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바위하고 나무 뿌리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유리처럼 맑은 샘물이 펑펑 솟아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고 또 마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이 아이 외할머니가 꾼 꿈이 아주 특이하네. 저기 저 청도인가 어디인가에서 황소뿔쌈을 붙이지 않던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로 잘생기고 뿔쌈도 제일로 잘한 참편 황소라는디. 한쪽 뿔하고 다른 한쪽 뿔 사이에다가 아침에 막 솟아오른 새빨간 해를 하나를 미고 저쪽 풀밭 머리에서 달려왔다는 것이요. 그 황소는 이 아이 외할미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 아이 애미를 향해 돌진했어. 이 아이 애미는 그때 풀밭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들어놓은 채 곤히 자고 있었어. 이 아이 외할미는 애미를 향해 소리 질렀지. 아가! 아가! 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 애미는 깨어 일어나지 않았고 황소는 이 아이 애미에게로 달려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 애미 옆으로 간 황소가 깃털고 온 장기만큼 작아지더니 애미 치마 속으로 푹 뛰어들었어. 그런데도 이 아이 애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쿨쿨 자고만 있었어. 나는 탄성을 질렀다. 와, 황소가 새빨간 애를 머리에 인채. 와, 참. 영호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다. 이 태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천장 한가운데 설치한 선풍기 날개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안기철 선생은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 고개고개만 밥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나는 안기철 선생이 구상하고 있는 태양의 집 정신을 생각해냈다. 황소는 힘센 짐승이고 뿔은 공격무기입니다. 거기다가 두 뿔 위에 이고 있는 태양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은 황소의 두 뿔 사이에 삼매경론을 싣고 다니면서 주석을 했다고 전합니다. 두 뿔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가, 두 가지 깨달음의 빛입니다. 원효 스님이 두 뿔 한가운데에 싣고 다닌 것은 태몽 속의 태양하고 같습니다. 우주 율동은 그 태양빛에서 비롯됩니다. 태몽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숲속에 있는 바위와 나무불에서 솟아오른 샘물도 역동적입니다. 하나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물인데 둘 다 굉장한 태몽입니다. 태몽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운명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영호 이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잘 수줍어하고 말이 없고 순종적인 듯 싶지만 앞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한번 해내기로 마음먹으면 기어코 해내고야만은 끈질긴 패기를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 영호 태몽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위협적인 거대한 몸집의 황소와 머리에 달고 있는 두 뿔이 마음에 걸려서 이 아이가 장차 너무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이지. 그랬는데 한 선생의 몽을 들으니 아주 기분이 좋네. 자, 우리 한 잔 더 하세. 안기철 선생이 비어있는 잔에 술을 따르고 건배를 제의했다. 나는 단숨에 술을 들이켜고 말했다. 황소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상대가 위협을 가해왔을 때에만 방어하려고 공격할 뿐입니다. 영혼은 공격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다가 반드시 필요할 때 그것을 내보이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두고 보십시오.
나는 옆에 앉아있는 영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영우는 눈을 내리깔고만 있었다. 횟집에서 나온 안기철 선생은 횟집 주인이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순사례를 치고는 영우 손을 잡고 모래밭으로 들어섰다. 나는 모래밭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조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그때 몽은 안기철 선생이 지어낸 게 아닐까? 지금 안기철 선생은 태양의 집을 짓고 그 집에 태양정신의 씨앗을 심고 있어. 와, 안기철 선생은 대단한 동화 작가야. 하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에 정신을 담아주려 하는 행동하는 동화 작가. 그의 늦은 가을 어느 일요일 저녁 무렵 대밭마을로 안기철 선생을 찾아갔다. 그의 대밭에서 자라고 있을 어린 차나무들이 궁금했고 그가 우려낸 베릿한 차향이 그리웠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대밭마을 뒷산머리에 얹힌 하늘에 연 2개가 떠올라 있었다. 하나는 방패연이고 다른 하나는 병어연이었다. 서풍이 불고 연들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떠 있었다. 연을 보자마자 안기철 선생이 영우와 함께 연을 날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 더불어 나도 연을 띄우고 싶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나에게 연을 처음 만들어준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내가 처음 가져본 것은 병어연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글을 읽히다가 연을 만들어가지고 동산으로 가서 뛰었다. 반면 아버지는 연 띄우는 일이 백개무익한 일이라며 권하지 않고 꾸짖기만 했다. 쓸데없이 종이와 글 읽을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허황한 꿈을 허공에 띄우는 것이라고 했다. 나 혼자서 연 띄우는 것을 본 아버지는 곧 나를 불러다가 무슨 일이든 시켰다.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건장의 김을 거두라고 하기도 하고 쇠죽을 쓰라고 하기도 했다. 꿈속으로 날아가는 아들의 영혼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바삐 걸으면서 드높이 날고 있는 연들을 쳐다보았다. 방패연과 병어연 한가운데에 빨간 점이 보였다. 동그란 듯 싶었다. 아마 해를 연 한가운데에 그려놓은 것이라고 나는 직감했고 발걸음을 빨리 했다. 나도 연 하나를 만들고 그 한복판에 큼직하게 해를 그려넣어 띄우고 싶었다.